안녕하세요. 여론을 읽고 사회를 읽는 이은영TV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가을에는 낮에는 무척 덥죠.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옷 입기가 참 힘들어요. 가디건이라든지 또 겉옷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감기 걸리시지 않게 체온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가을은 정말 2020년의 가을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의미를 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19라는 정말 생각지 않은 2월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올해가 갈지는 정말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상반기를 다 그냥 휩쓰고 가면서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보다도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또는 계획했던 일이라든지 또 식당에 가서 뭔가 맛있는 거를 먹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마음 편하게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9월에는 꼭 코로나가 잡혀서 지금 정부가 열심히 방역 대책을 세우고 또 긴급재난지원금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드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잘 막아내서 9월부터는 정말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이었죠. 8월 29일 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에게 박수 보내드리고요.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찬 대표님께 감사 인사도 또 한번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 전대를 평가하기 전에 이해찬 대표님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전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해찬 대표께서는 정말 민주당의 대표 전략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의 산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여론조사 일을 하기 전에 민주당의 당직자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한 9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제가 1995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공채 1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해찬 당대표께서는 전략위원회인가 그쪽에 계셨던 것 같고 이제 집권을 하고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집권을 하고 정책위 의장 하실 때 제가 이제 정책위원회 심의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 정책위 의장 하실 때 여러 가지 어떤 정책과 관련한 정책위원회의 실무적인 지원들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정말 배운 게 되게 많았어요. 특히 그때 이제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위 당정협의회라든지 당정협의를 새롭게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정협의가 이제 여당하고 정부하고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들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는 회의체인데 이해찬 정책위 의장님 당시에 정책위장님 하셨을 때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막 시작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할 일들도 많았고 했는데, 전략통이시자 정책통이시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런 당정협의를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잡아먹고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쨌든 밑에서 제가 이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이게 실제 어떻게 입안이 되고 또 법안으로서 만들어지고 추진이 되는 과정, 현장으로 다시 또 내려가서 추진이 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님 밑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찬 당대표님 여러 가지 이렇게 쭉 활동하셨던 거를 봤을 때 가장 기뻤던 때는 역시 세종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셨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이 돼가지고 구성했을 때 이해찬 당대표를 그때
컷오프 시켰잖아요. 컷오프 시켜가지고 이제 무소속으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시면서 그 세종시에 가서 무소속 출마하셔가지고 당선되었을 때 정말 진짜 기뻤고요. 야, 정말 정치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는 자기가 뭔가 어떤 결기가 생겼을 때 그거를 그때 추진을 해서 성과를 내는 거, 완성을 시키는 거, 매듭을 짓는 거, 이게 정말로 능력 있는 정치인, 그리고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 어떤 정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그 당대표님 여러 가지 그 모습들 봤을 때 제일 기뻤던 데는 그 세종시에서 무소속 당선되셨을 때 그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청와대에 있을 때 마지막에 2007년도에 아마 대표님께서 그때도 대선 후보 경선 나가셨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했지만 그때도 상당히 좀 응원을 많이 해드렸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은 제가 이제 정당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제 머릿속에 오래 남는 정말로 존경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30여 년간 그 당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을 하시면서 공적인 일, 우리 이해찬 대표님 그 전체적인 이해찬 대표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퍼블릭 마인드. 저는 이 단어를 참 이해찬 대표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퍼블릭 마인드란 단어를 붙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공과 사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고 그 칼날이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귀감이 되고 후배 정치인들에게는 정말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0여 년간 35년인가요? 30여 년간 당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께 정말로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특히 그 김민석 의원이 페북에다가 글을 또 쓰셨더라고요. 이해찬 당대표님의 고별에 대한 어떤 성별의 정을 나누는 글을 쓰셨는데, 그 수치와 정책의 발달, 그리고 공대생에서 사회학도로 출발해서 그의 지적 기초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민주당 최초로 여론조사를 도입을 해서 어떤 과학적인 선거 승리의 그 바탕을 만든 그러한 분이다라는 추억을 이렇게 페북에다 또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일하는 정치인의 어떤 모범을 만드셨던 분이다. 이렇게 또 글을 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정권 창출, 그리고 재창출, 이런 이 과정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던 그 지난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글을 올렸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해찬 당대표께서 지난 2년간 당에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제 회고록을 쓰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고록을 잘 작성하시고, 또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민주당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뭔가 이제 새로운 2단계 도약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당의 큰 어른으로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환한 등을 밝혀주시는 그러한 큰 어른으로 남아주셨으면 정말 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번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전당대회예요. 그 2022년 3월에 그리고 또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 지도부 그 두 개의 선거를 책임져야 할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미 이제 그 당대표는 어대낙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큰 틀에서 당대표의 흐름이
당원들과 그다음에 권리당원과 대의원과 또 일반 당원들이 바라는 어떤 큰 틀의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흐름은 조금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형성이 좀 되어서 관심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낮았던 그런 전당대회였고, 또 이게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이 겹쳐지면서, 그리고 당 지도부까지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고 양성이 되었지 않았을까 막 걱정할 정도의 그런 또 사건이 그 전당대회 진짜 맨 마지막에 있었었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 자체로서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에 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속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졌지만, 결과를 보니까 역시 민주당의 당원들, 권리당원들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대의원 투표율이 92.69%, 그 다음에 권리당원이 41.03%, 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보다 2018년에 있었던 전당대회 때보다 투표율이 다 상승을 했어요. 대의원 쪽도 그렇고 전당대회 쪽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게 관심이 이제 코로나 수도권 재확산 때문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대체가 되면서 더 투표하는 게 더 투표에 있어서만은 관심도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없다 하니까 이 당 내의 분위기로는 이거 꼭 투표해야 되겠다, 이런 게 더 형성되어서 이렇게 투표율이 더 올라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온 거를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사실 이제 당대표로 3명의 후보가 나왔었는데 박주민 후보는 조금 늦게 나오긴 했지만 양강구도로 갈 거라고 봤는데 3강구도로 갔었고요. 그리고 그 이낙연 후보께서 물론 이제 당대표 될 가능성이 가장 전망은 높게 됐었죠. 그리고 50% 그 지지율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도 상당히 이제 주요 포인트로 관심사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대의원 전대 결과를 보니까 60.77%, 50%를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에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그 김부겸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박주민 후보가 좀 늦게 참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순위 싸움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2위를 지킴으로써 21.37%로 2위를 지킴으로써 어떤 그 3위로 왔으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뻔했는데 2위를 지키셨기 때문에 어쨌든 후위를 다시 도모할 수 있고 뭔가 또 다른 그런 계획을 이제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박주민 후보도 그 늦게 출마하셨던 거에 비하면 17.85%, 특히 그 권리당원에서 굉장히 높은 득표를 받았거든요. 21.51%를 받아서 민주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 박주민 후보가 앞으로 자신의 당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것을 이번 전대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어요.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 것인지는 고민을 많이 해보시겠지만 어쨌든 당내에서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기반이 있다면 또 출마하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가 이번에 참 재밌었는데요. 일단은 김종민 의원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할 거라는 의견이 전망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 김종민 의원님께서 계속 해오셨던 과정들을 보면은 그 당의 어떤 그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이 상당히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런 의원이셨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원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역시나 결과가 그 19.86%, 88%로 5명 후보들 중에서도 2위와 좀 격차가 좀 많이 났죠. 그래서 19.88% 좋은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김종민 의원께서는 이제 충청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은 새롭게
지지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지역이 충청권이거든요. 그래서 충청권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많은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번에 충분히 확보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위가 염태영 수원시장님이신데, 사실은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회 여러 차례 도전을 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박우섭 시장도 도전을 했었고, 또 황명선 논산시장님도 도전을 했었는데 좀 다 좌절이 됐어요.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3번의 두드림 끝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회에 선출되는 그런 큰 기쁨을 염태영 시장님께서 꽃다발을 받으셨는데요. 사실은 그 염태영 시장님의 그 결과를 보면은 득표 결과를 보면은 좀 권리당원에서는 좀 적게 나왔어요. 대의원이 16.88, 권리당원이 9.9%로 좀 지지율은 적었고, 그렇지만은 국민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또 일반 당원 조사에서도 괜찮은 좀 적정한 그런 지지율을 받으셔가지고 총 13.23%로 2위에 등극하였습니다. 그 염태영 시장님 같은 경우는 준비를 되게 오랫동안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2번이나 앞에서 실패를 봤었기 때문에 좀 준비를 좀 빨리 시작하시고, 그리고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홍보도 하시고 인지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국민 여론조사와 그 다음에 대의원 쪽에서 표를 많이 얻으셔서 2위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양향자 후보도 그 화제 최고위원이신데요. 양향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 여성은 자리를 배정을 받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이렇게 후보가 많이 나왔을 때는 좀 하위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차피 되실 거니까. 근데 이번에 그 결과를 보니까 5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5위를 하신 건데, 일단은 대의원은 7.14%, 권리당원 15.56%, 국민 여론조사 13.32, 일반 당원 조사는 15.18. 그러니까는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에서 15% 정도 얻으시면서 5위에 입성을 하셨는데, 사실은 양향자 최고 같은 경우는 좀 인지도가 굉장히 있으시죠. 국민적인 인지도도 있으시고, 그 당시 이제 고졸 출신 상무로서, 삼성에서 고졸 출신 상무로서 그 첫 번째 영입 인사로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렬한 첫인상을 주신 분이고, 또 그 이후에도 그 지역에서, 광주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뭐 시장도 도전하셨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꾸준히 인지도를 쌓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최고위원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힘들이 결집이 되어서 그 5위에 최고위원 5명 중에 5번째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실 또 이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각 캠프에서 마지막에 막 전략을 펼 때 한 표, 2표 찍을 수 있잖아요. 한 표는 우리 찍고 다른 한 표는 양향자 후보를 좀 도와라. 왜냐면 다른 쪽으로 표가 가면 이게 후보가 이번에 많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막 엮여서 그 합종연행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격차가 별로 많이 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 캠프에서 한 표는 양향자에게 이런 또 캠페인을 벌였다고 해요. 그런 득도 좀 봤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이거는 설인 것 같고, 어쨌든 본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5위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또 화제 후보로 이원욱 의원이 있어요. 지금 삼선 의원이신데, 대의원 표심은 이원욱 후보가 전체 8명 중에 1위를 했거든요. 17.39%.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일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 당원 쪽에서 권리당원 6.93, 일반당원 5.18, 이렇게 해서 최종 득표율 11.43%로 좀 아깝게 0.1%포인트 격차로 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기조국에서도 당직자로도 활동하셨고, 또 그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전략기획위원장도 하시면서 전략통으로 많이 알려지셨는데, 이 전략통들이 보면은 대외적인 활동들은 잘 안 하시고 주로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수면 아래서 활동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인지도가 좀 떨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도가 떨어지셔가지고 좀 아깝게 탈락은 하셨는데, 그래도
그 삼선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또 당내에서 큰 역할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또 신동근 우리 후보님 그 인지도가 좀 낮아가지고 고전하실 거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하위권으로 이렇게 좀 예상됐던 분들이 그 신동근 후보님이나 또 소병원 후보님이나 한병도 후보님도 이게 이제 들어올 거냐 말 거냐 그 경계선에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많이 좀 관심이 있었어요. 한병도 후보님 같은 경우도 좀 뒷심을 발휘해갖고 들어오시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 세 분이 좀 그 인지도가 약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신동근 후보님이 막판 뒷심을 발휘하셔가지고 그 대의원 표는 9.62, 근데 권리당원에서 많이 받으셨어요. 13.79.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16.68, 일반 당원조사 12.98에서 총 12.16%로 4위에 등극을 하셔가지고 최고위원회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농내 우리 이번에 2위가 염태영 시장님이고 이제 3위가 농내 우리 후보님이시거든요. 농내 후보님은 4선 의원이세요. 중진 의원이시고 그 마포에 소속 지역구를 두시고 계시고 또 사무총장도 하시고 원내대표를 2번이나 도전하셨는데 결국 안 되셨긴 했는데 이러한 그 과거의 경력이 이번에 좀 이게 원외위원장들이라든지 또 영남권에 사무총장 하실 때 잘 많이 챙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영향력들이 발휘가 돼가지고 그 농내 우리 후보님은 대의원은 12.29%, 권리당원 12.75%, 국민 여론조사 16.48%, 일반 당원 17.88%, 총 13.17%로 3위에 등극이 되셨어요. 그래서 최고위원회 당선이 되셨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그 당선되신 총 5분 모두 축하드리고 그 코로나19 과정 속에서 또 비대면 접촉하기가 어려운 그런 진짜 극한 상황 속에서 이번에 그 당선되셔가지고 큰 박수와 꽃다발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이제 대선과 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좀 많이 응원해드리고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해드리도록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늘 관심 가져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고위원분들 쭉 당선된 걸 봤는데 그 김종민 의원님 그 전체적인 걸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대의원이 13.54%, 권리당원 25.47%, 권리당원에서 가장 인기 짱이라는 걸 우리가 이 결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국민 여론조사도 23.90%, 일반 당원조사 24.08%, 총 19.88%로 1위에 당선되셨는데 우리 김종민 의원님 같은 경우 방송도 많이 나가시고 또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아이디어도 엄청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들이 이분을 굉장히 눈여겨보셨던 것 같고 또 그에 걸맞는 활동들을 하니까 또 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당선되신 총 5명 의원님들, 최고위원님들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큰 역할 기대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1위 당대표로 당선되신 우리 이낙연 이제 당대표님께서는 그 당선자 수락 연설을 하실 때 총 5개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거 5대 명령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굉장히 좀 5대 명령, 국민으로부터의 명령, 굉장히 좀 참신한, 좀 신선한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이 5대 명령을 반드시 완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이제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해서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이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해내겠다. 가짜뉴스와 집단 이기주의와도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코로나19 전국을 반드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5가지 중에 두 번째는
민생 정책을 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추석 민생 대책을 만들고 재난지원금도 논의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또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도 더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미래 준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들 많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러한 여러 분야들을 발굴을 해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계 인류로 도약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 특히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집행해서 우리가 K-뉴딜이 균형 뉴딜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또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통합의 정치에 나설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관심들을 주목을 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1야당이 어떤 정강 정책을 바꾸고 극한 어떤 세력과 지금 결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거는 돕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협력을 해나가겠다.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 이런 약속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비상경제 균형 발전, 에너지, 저출산 이런 지금 좀 가동되지 않고 있는 4개 특위들에 대해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혁신을 열심히 하겠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5가지 국민 명령에 대해서 완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번 수락연설의 헤드라인은 우리의 목적은 승리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당대표로서 일성이 좀 강렬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낙연 당대표의 화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대표 되시면서 수락을 하시면서 이 화법의 전환을 이제 좀 가져오지 않을까. 이번에 나온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은 조금 이제 좀 확실하고 구체적인 그런 강한 톤의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민주당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통합당과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제일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가장 먼저 또 전화를 하셔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전화를 해라. 가장 먼저 챙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청 관계는 계속 지금까지처럼 해온 것처럼 잘 조화로운 관계, 균형감 있는 관계 속에서 올 하반기까지 쭉 나갈 것 같고 내년에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당대표를 이제 물러나시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당청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또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당청 관계도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직 인선이 지금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본은 좀 발표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장은 제주도의 오영훈 재선 의원님 이분을 지금 생각을 하시고 그 발표를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사무총장에는 박광원 삼선 의원님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석 대변인에는 부산의 최인호 의원님 이렇게 지금 3명이 좀 거의 좀 확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책위원회가 누가 될지 그리고 대변인 정책위원회와 그다음에 이제 국난극복위원회는 위원장을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보다는 코로나 관련한 또 균형발전 뉴딜 이런 게 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그런 위원장을 누굴 줄지 이런 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정말 참 이제는 대한민국 진보 세력의 종갓집으로서 그 역할을 참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또 다선의 중진 의원님들의 어떤 적절하고 균형감 있는 역할 그리고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원들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민주당의 95년도부터 민주당 쭉 지켜봐 왔는데 문화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변화가 되었는데
그 계기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되신 2017년, 그러니까 2012년부터 어떤 정치의 문화가 좀 변화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2017년에 완전히 꽃을 피우면서 그 새로운 정치 문화들이 지금 이제 퍼져나가고 자리를 잡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권리당원들이 정말 당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목소리를 내고 계신다.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대도 그렇게 언론에서는 무관심 전대, 흥행 실패 전대 이렇게 나왔었지만 결국 그 투표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권리당원들이 열심히 투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의원들도 투표 그냥 거의 이거는 92%면 거의 다 한 거예요. 10명 중 9명 했으니까. 한 명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 뭐 아프다든지 해서 못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높은 득표율을 보여주신 그 당의 주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고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비하면 사실 이게 경선이라는 게 아무리 당내 경선이 사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하거든요. 더 불꽃을 튀기는 그런 선거들인데 이번에는 좀 그게 코로나도 있었지만 서로 이렇게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좀 조심하면서 그 불꽃이 너무 세게 타오르지 않게 서로 이제 조율도 하면서 적정하게 요 관계를 해왔던 것 같거든요. 서로 이제 경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마다 우리 당원들이 조율을 해주신다. 지금은 이게 좀 아직은 그 대선이 물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은 그러한 속에서 이게 경쟁을 가속화시킬 때는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우리 당원들께서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입장을 표심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